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단팥빵 세 번째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우리 155페이지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부터.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주거용이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주거용은 쉽지가 않아요. 155페이지. 먼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자료 요구할 수가 없어.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한다. 기본 확인 사항인데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기본 확인 사항인데 자료 요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세부 확인 사항 5가지죠.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을 외우셔야 돼.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면 다 기본 이렇게 할 거니까. 자, 세부 확인 사항. 실제 권리 관계, 상태가 2가지가 있고, 환경 조건,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거 현장 안내. 현장 안내 세부 확인 사항이다. 환경 조건까지는 자료 요구가 돼요. 현장 안내는 자료 요구가 안 돼. 환경 조건까지는 자료 요구가 되는데, 현장 안내는 현장 안내를 누가 했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뭘 자료 요구해? 체크하면 되는 건데. 환경 조건까지는 자료 요구가 되고,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보수, 실비, 개, 합계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 적는 거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언제예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거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게 이제 잔금 지급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래서 이 3가지로 적는 거고, 세부 확인 사항 5가지 외워야 된다. 5가지를. 실제 권리 관계, 상태 2가지, 환경 조건, 그리고 현장 안내까지 세부 확인 사항. 세부가 아니면 다 기본. 물론 중개보수는 따로 있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작년에 개정된 게 1번이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가지로 나눠서 적는 거예요. 적을 때 3가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2가지로만 구분한다. X. 주거용 오피스텔 3가지가 있는 거다. 그리고 확인 설명 근거 자료도 개정된 거예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가 근거 자료가 돼요. 주택임대차에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근거 자료가 된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납세 증명서들,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건 원래 된다고. 등기 권리증도 원래 돼요. 근거 자료가. 근데 작년에 추가된 게 이 4가지다.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에는 등기부 기재사항만 적는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만.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권리관계예요. 주의사항은 실제 권리관계를 권리관계에 적는다 그러면 그건 X. 실제 권리관계는 따로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 권리관계는 기본.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따로따로.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 따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따로따로. 그리고 임대차 확인사항, 이제 여차하면 이것만 잘 보셔야 돼. 얘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자,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성보,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렇게 6가지를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6가지를 적는다.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하는 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했나 그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이거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 거다. 그리고 이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이거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2명이 다. 그리고 이 2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돼요.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은 임대인에게도 설명해야 된다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다 설명하고 이 2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따로 받고.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면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2번 받아야 된다. 확인 설명서 전체에 대해서 받고 임대차 확인 사항에 대해서 따로 또 받고 또.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을 한 주택임대차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이제 민간임대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 임대사업자 등록, 그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임대보증금, 보증인데 이게 보증보험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보증금에 대해서. 그러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대요. 사업자 등록을. 그럼 그거는 좋은 거네? 좋은 거예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 떼잖아.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니까. 그것도 나온다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 얘도.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했나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어디 적는다고? 임대차 확인사항. 임대차 확인사항이 적는다.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이 등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잖아.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했나 그거다. 그 다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요거 치사하다. 시도가 아니라 시도절에는 그 중개보수에서 나오는 거야. 중개보수에서. 정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치사반스 똥반스다 진짜. 시군조례,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조례고 토지용계획 확인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차에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시지가 임대차에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취득세는 임대차에서 제외. 안 내니까 제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시지가는 임대차에서 기재 생략. 근데 취득세는 기재 제외. 표현들이 다르니까 잘 보셔야 되고. 9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거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서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기서는 무조건 중개 완성 전이고 거래 예정 금액이다. 중개 완성 시 거래 금액 그러면 X. 중개 완성 전이고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중개 완성이 이미 됐는데도 중개 완성 전이래. 그리고 거래 계약서랑 같은 금액을 적는데도 거래 예정 금액이래요. 거래 계약서는 거래 금액인데 확인 설명서는 거래 예정 금액.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이고 관리 관한 사항도 개정된 거죠. 경비실, 관리주체, 관리비를 적고 원래 작년까지는 이 2가지만 적었어요. 경비실, 관리주체. 이제 관리비도 관리 관한 사항이 적는 건데 관리비는 총 금액을 적는 거고 포함 비목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부과 방식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관리비는 총 금액을 적는 거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은 이거죠.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는 확인 설명 사항이 된다고. 주택임대차 중개에서만 그래도 맞아. 주택임대차 중개에서만 관리비 설명하는 거예요. 주택매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상가임대차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중개에서만 관리비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주택임대차에서 내가 이거를 설명했으니까 임대차 확인 사항에 적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택임대차에서 설명했지만 임대차 확인 사항에 적는 게 아니라 관리 관한 사항이 적으라고요. 임대차 확인 사항에는 뭐를 적어라? 임대차 확인 사항이 아까? 맞아 그거.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까딱하다가 등신 될 뻔했어. 진짜.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그거 적는 거야. 모르면 우리가 등신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비 적어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임대차 확인 사항에 관리비 적어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그거 적는 거지. 그래서 관리비는 관리 관한 사항이 적는 거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한다니까. 주택 임대차에서 설명은 해야 된다.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 적을 때는 관리 관한 사항이 적어라. 그런 내용들. 그 다음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이고 자료 요구가 되죠. 환경 조건까지는 현장 안내는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이게 왜 기본이에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왜 기본이야?
간단해. 그렇죠. 세부가 아니면 다 기본. 세부가 아니면 다 기본이라니까. 세부 아니잖아.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세부 확인 사항을 못 외우고 있어. 그래서 그게 문제야. 세부 확인 사항 5가지가 아니면 다 기본이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도 그래서 기본이니까 자료 요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 확인 사항 자료 요구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한다. 기본 확인 사항은 입지 조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그리고 교육시설이에요. 판매 및 의료시설은 이제 아니라고. 그래서 쉽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다. 작년에 개정된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입지 조건. 4가지만, 여기까지만. 판매 및 의료시설은 아닌 거다.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 이게 뭘 말한다고요? 도로와의 관계는 접근성. 도로와의 접근성을 말하고 있는 거다. 거기다 접근성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도교주 이렇게 외우죠. 대도교주, 입지조건. 비소로 시설은 1km, 10km가 아니라 1km. 그러니까 입지조건이랑 반대죠. 입지조건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근데 비소노 시설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좋은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질문. 얘네들 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입지 조건, 자료 요구 안 되죠? 입지 조건, 자료 요구 안 돼. 비선호 시설도 안 된다고. 왜 자료 요구가 안 되는 건데? 기본이니까, 기본. 세부가 아니면 다 기본. 입지 조건도 기본, 비선호 시설도 기본. 자료 요구 안 된다. 개공 본인이 확인해서 다 적어야 돼요. 네이버가 있어서 다행. 안 그러면 본인이 다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 이거. 12번. 승강기, 소방. 굳이 한 가지 더 하면 보일러까지. 상태로 잘 나오는 게 3가지예요. 승강기, 소방, 그리고 보일러. 상태다, 상태. 승강기, 소방, 그리고 보일러까지도 보일러. 상태예요. 건물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자료 요구할 수 있어. 상태에 대해서는. 상태 2가지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의 상태. 상태는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료 요구가 정식 명칭이 상태 자료 요구권이에요. 상태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다 그래갖고 상태 자료 요구권. 그러니까 상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상태에 대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일 때, 모든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는 제외. 그리고 비주거용, 상가다 그러면 상가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이거든. 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용, 주택일 때만,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일 때만. 그러니까 상가다 그러면 비상벨, 소화전을 적는 거죠. 그런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건 비상벨, 소화전이건 얘네들은 소방은 뭐라고요? 상태. 소방은 건물 상태라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소방에 대해서는 승강기, 소방, 보일러 이런 거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난방 방식도 작년에 지역 난방이 추가되면서 3가지로 개정된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 중앙 난방, 개별 난방, 그죠? 공급이 이제 난방이란 얘기예요. 중앙 난방, 개별 난방, 지역 난방. 3가지. 개별 공급, 개별 난방 뭐가 있다?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 사용 연한도 적으라고요. 연한이 수명 통상 10년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시 연도가 2015년, 현재 2025년이면 빼서 사용 연한은 빵. 남은 기간이 없잖아. 만약에 이게 2016년도면 그러면 1년 남은 거니까 1년 적으면 되고 사용 연한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사용연한 계산 이것도 계산 문제 아니야? 사용연한 금지행위 체계도만큼이나 엄청나게 비웃는데 우리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사용연한 계산하는 거 한번 모의고사에 내봐야지 얼마나 맞추나. 되게 궁금하다. 보일러 사용연한 계산하시오. 엄청 틀릴 것 같은데. 2017년도면 2년 남은 거고 사용연한 그거다. 만약에 사용연한이 몇 년인지 안 나왔으면 출시연도 적으면 돼요. 출시연도도 안 보이면은 확인 불가에 체크하면 되고 그건 진짜 오래된 거지. 그거는.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요. 왜? 상태라니까. 보일러도 건물 상태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 현장 안내 중요하죠? 현장 안내 작년에 개정된 거 현장 안내 누가 했나 체크하는 거고요. 중개 보조원이 현장 안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현장 안내는 보조 업무예요. 할 수 있고 그럴 때 신분 고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중개 보조원은 현장 안내할 때 신분을 고지해야 돼. 자기가 중개 보조원인 거 미리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신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도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무과실이면 과태료 안 받고 중개 보조원은 빼도 박도 못해. 신분 고지 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근저당 최근에 정답으로 나왔었죠. 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근저당 이렇게 써 있으면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돼. 실제 채무액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근저당 채권 최고액.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만 나오니까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근데 만에 하나 문제를 풀 때 근저당인데 채무인수 조건이래요. 이런 말이 보여. 지문에 이런 게 막 써 있어.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이게 뭔데요? 대출금 떠안는 거. 그렇죠.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대출금 떠안는데 그럴 때는 실제 채무액도 확인해야지. 그래서 매매대금에서 실제 채무액 빼고 나머지 이렇게 주고 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런 말이 보일 때만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일 때만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는 거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근저당만 써 있으면 채권 최고액, 근저당 채권 최고액. 다만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일 때는 실제 채무액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죠. 이것도 5번 나왔다고. 따로 받아도 초과보수 금지 행위가 아닌 거다. 별도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확인 설명서는 나오면 완전 땡큐. 나머지 애들은 여기까지는 주거용인데 쉽지 않아. 얘네들은 문제가 나오면 기출문제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확인 설명서는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데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된 거 세금이죠. 취득세, 취득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이비세율,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중개보수. 세금 낼 거고 중개보수는 줄 거니까.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모든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4가지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이고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이죠.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이고 물건이 표시 사실관계죠. 이것도 어느 물건인지 특정을 해야 되니까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이고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도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외울 필요는 없어. 굳이 외우자면 여기까지만. 세금과 중개보수. 세금 낼 거고 중개보수는 줄 거다.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주거용만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요. 환경조건.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입지 조건은 아니에요. 환경조건만.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여차하면 또 여기까지만 또 외우시는 거야. 도배의 상태 주거용만. 도배는 주거용만. 비주거용은 도배 없어. 우리 학원 건물도 도배 안 했잖아. 그죠? 집에 살면서 도배하는 거지. 상가 도배 잘 안 한다고. 토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토지인데 100번 양보해서 장판이면 어떻게 해보겠다. 도배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도배는 주거용만. 그리고 교육시설도 집에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는 거죠. 애들 학교 보내니까 초중고야 교육시설이. 대학교는 교육시설이 아니라고요. 집에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는 거 초중고. 요즘은 중학생도 애 같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다음 단독경보용 감지기도 주택용 소방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용만. 주택용 소방시설이잖아. 가정자동화시설 홈 오토메이션 그런 건데 가정이잖아요. 이게 홈인데 주거용만. 가정자동화시설 홈 오토메이션 이렇게 부르는 거. 스마트홈 그런 거죠. 그리고 작년에 굳이 이제 제가 보기엔 작년에
관리비가 나왔거든요. 관리비. 주거용만 개정되면서 들어온 거예요. 관리비도 주거용만 있는 거야. 토지, 상가에는 없어요. 그런 게. 주거용만. 그리고 임대차 확인 사항도 작년에 주거용만 개정되면서 들어온 거예요. 임대차 확인 사항도.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그것도 어디만? 주거용만 있는 거야. 주거용만 개정됐거든요. 그럼 질문. 현장 안내도 작년에 개정된 건데 현장 안내 상가에 있어요? 상가? 없어. 현장 안내도 주거용만.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온 얘네들은 주거용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작년에 관리비가 나오는 거 보면 나머지 애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살짝만 적어놓자. 임대차 확인사항, 현장 안내 다 주거용만 있는 거다. 주거용만 개정됐거든요. 나머지는 개정이 안 됐으니까 없어. 원래 이게 없다가 지금 생긴 거잖아. 이 세 가지가 없다가 생겼다고. 주거용만 개정되면서 들어왔다. 주거용만. 나머지 애들은 없다. 이 세 가지도 주거용만. 주거용과 토지에만 있는 게 비선호시설. 비주거용은 비선호시설이 없다. BBX. 아무 때나 비비는 거 아니다. BBX. BBX. 제가 군대에서 병장 때 되게 유행했던 가수였는데 비비. 하늘 땅 별 땅 부르고 막 땅끝 땅끝 하고 있었어. 비비. 아침에 일어나면 막내들이 이거 틀어야 돼. 노래를. 기상송으로. 비비. BBX. 아무 때나 비비지 말라고. 여기서 나오면 진짜 쉬워. 이거 그냥 풀만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주거용이 문제인 거야. 주거용이. 올해는 왠지 느낌이 주거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비주거용 상가가 나오는 바람에 작년에 올해는 주거용이 나오면 심란하다고. 이거 주거용은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그죠? 다들 지금 그런 생각이야.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돼. 뭐가 돼도 돼. 그러니까 된다니까. 뭐가 돼도. 그 다음에 이제 거민 전제약 이야기인데요. 거민도 나오면 거민 대상만 잘 보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랑 관련이 있고 그래서 교환, 증여,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서, 이행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행 판결.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가등기 신청할 때 거민 받는 게 아니라 본등기 신청할 때. 그러니까 거민 대상 네 가지만 알고 가면 돼. 정답은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거민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분명히 거민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민 의제가 되죠. 그래서 거민 필요 없이 바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 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거민은 의제가 된다. 그래서 교환, 증여, 판결서, 가등기한 본등기 요 네 가지가 거민 대상.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랑 무관하면 거민 대상이 아니네. 임대차,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런 건 거민 대상 아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공은 거민 신청 의무가 없다. 예전엔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왔어. 개공이 거민 신청 의무가 있어서. 지금은 없다.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 그리고 거민은 형식적 심사죠.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 등기 전에 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형식적 심사. 등기 전에 하는 거민도 마찬가지로 형식적 심사다. 거민은 요 정도만 파악하고 이것도 많다 그러면 거민 대상 네 가지만 잘 보고 가자. 교환, 증여, 판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네 가지. 그리고 전자계약도 나오면 맞춰야 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공인전자문서센터 나오면 전자계약. 이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걸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걸로 전자계약 체결하면 매매계약 전자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제가 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 체결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의제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요.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전자계약 체결하면 편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의제가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의제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고 편하다. 그리고 전자계약 체결하면 자동적으로 또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무소에는 따로 보존을 안 해도 된다. 어떤 거? 두 가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 두 가지만 그렇다고. 이 두 가지만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되니까 사무소에는 따로 보존 안 해도 된다. 다른 건 안 그래요. 다른 거는. 보존 방식이 똑같은 건 이렇게 두 가지만 그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 보존하는 거고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보존 방식이 똑같은 건 이렇게 두 가지. 존속중개계약서 그냥 3년간 보존 끝. 원본, 사본, 전자문서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보존 방식 똑같은 건 이 두 가지만. 보존 기간은 차이점이죠.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기간 차이점. 보존 방식은 똑같다. 뭐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심란한 거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한 문제가 나오고 얘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가. 이제 전자계약 거미는 나오면 그냥 푸는 거고 땡큐인 거고 무조건 나오는 거 이제 부동산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그런 애들. 뒤에 부분들은 무조건 나오죠. 문제가 이제. 자, 먼저 적용 제외와 특례. 적용 제외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다. 다른 법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도 마찬가지예요. 양도담보 세트로 가등기담보가 같이 있는 거야.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뭐 신탁재산 등기 다 마찬가지야.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담법,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은 민법. 다른 법이 적용되니까 얘네들은 유효.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유효. 다른 법이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가담법, 상호명의신탁 다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 유효니까 배우는 거지. 근데 이제 특례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예요. 탈법적인 목적이 없으면 이 세 가지는 특례라서 유효. 유효는 똑같은데 유효는 그 과정이 다르다니까. 적용 제외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유효. 특례는 적용되지만 특별 규정, 그 특례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건 친구 간의 명의신탁. 예전에 이게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라서 유효. 유효한 명의신탁이 나온 적 있었어. 딱 한 번. 중개 실무로. 민법 시간에는 두 가지 다 배우는데. 유효한 명의신탁도 배우고 부동산 실명법도 배우고 민법 시간에. 신탁행위 막 배우고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 대외적으로 수탁자 막 나누고 하는 거. 그거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유효인 거 그거. 그거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친구 간의 명의신탁. 친구 간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유효인 게 아니라 무효인 거.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친구 간에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다 무효. 유효인 거는 야 우리가 안 배운다. 중개 실무에서는. 나중에 혹시 느낌이 좀 싸하면 잠깐 설명드릴 수도 있어. 나중에. 지금 아직은 느낌이 싸하진 않아. 지금 느낌이 뭐. 왜냐면 굳이 이런 것까지 안 내고 여기만 내도 여러분이 틀리거든. 그래서 굳이 출제위원들이 여기까지 건들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만 내도 그냥 알아서 많이 그냥 다 틀려. 그래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 이제 3명 나오는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나오고 몰랐대요. 그러면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 매도인이 선의일 때. 근데 약정은 계속 무효야.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된다고. 여기서 많이 낚인다니까요. 여기서 이건 민법에서도 중개실무에서도 많이 낚이니까 매도인이 선의일 때 뭐만 등기만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그리고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죠. 악의어도 보호가 된다고. 적극가담 그것만 아니면. 적극가담이면 103조 위반 무효. 그래서 보호가 안 돼.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면. 그거 아니면 단순히 알고 있었다. 악이다. 그래도 보호가 되는 거다.
이 네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야 사례 문제가 났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나중에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외워요. 외우고 3번만 이것만 낚이지 않으면 된다. 자, 이제 유형 종류인데 먼저 이자간 명의신탁 2명 나오는 건 쉬워요. 2명 나오는 거. 신탁자, 수탁자, 원래 주인,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 신탁자랑 수탁자랑 하는 게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세상 쉬운 거는 약정이죠. 약정 그냥 무효거든. 약정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 친구 간에는. 그죠? 등기도 무효. 매도인이 안 나왔잖아. 3명 나오는 명의신탁에서만 매도인이 나와요. 2명 나오는 이자간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러면 을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무효니까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야. 무효, 돌아가.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 신탁자가 소유권자예요. 얘가. 무효 그러면 돌아가서 갑, 신탁자가 소유권자. 그러면 소유권자인데 등기가 지금 을명의로 돼 있잖아. 등기를 받아오고 싶다고. 가능한가요? 응? 신탁자가 소유권자니까 등기를 받아오고 싶어. 받아올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불법 어린급여가 아니다. 판례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준 게 불법 어린급여는 아니래. 불법 어린급여다 그러면 다시 못 받아오는 거야. 불법 어린급여가 아니니까 받아올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서 등기 받아올 수 있다.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다. 그 이유가 불법 어린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고. 또 을이 자기 것도 아닌데 갑 건데 남의 거를 팔았잖아요. 남의 거를 팔았을 때 원래 이게 횡령죄였어. 원래는 파는 행동이. 근데 지금은 횡령죄가 아니다. 이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 이게 안 나온다니까. 원래는 이게 횡령죄였어요. 판례가 바뀐 거야. 남의 거를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다. 왜냐면 이 둘 사이 관계가 불법이잖아.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굳이 불법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팔아도 횡령죄는 아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했으니까 처벌되죠. 신탁자는 5년이요. 수탁자는 3년이요.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은 된다. 다만 팔았을 때 뭐는 안 된다? 횡령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또 잘 봐야지. 아예 처벌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처벌은 되지만 횡령죄가 안 된다 그거야. 3년 1억 처벌된다고 얘. 얘는 쉽죠. 어렵지 않아. 이제 3자간 중간생략형 이렇게 부르는 거. 중간생략 등기처럼 되는 거. 자. 매도인, 매수인, 매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림 안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사례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릴 때 매도인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잖아.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 얘가 부탁을 해. 등기는 내 친구한테 넘겨. 그래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간 거.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건 매매. 그죠? 신탁자, 수탁자가 하는 건 약정. 그리고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수탁자 명의로, 병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명의 신탁이니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병명의로. 여기서 세상 쉬운 건 뭐다? 약정.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 약정을 보고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그냥 무효. 등기는 매도인 나왔으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악이다. 100% 악이다. 이거 안 써준다고요. 기출문제에서는 이거 안 써 있어. 매도인이 선인작인지 써 있질 않아. 판례에서도 안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0% 악이니까 써줄 필요가 없는 거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매매계약책이라고 등기를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당연히 아는 거지. 그래서 매도인이 100% 악이다. 그럼 등기는 아니, 무효. 매도인이 선일 때 유효인데.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매매계약 무효다 그런 건 없었잖아. 매매계약은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냐면 갑. 그렇죠. 을이 아니에요. 이렇게 왔으니까 온대로 돌아오는 거지. 길게 왔으면 길게 돌아가야지. 길게 왔다가 짧게 돌아가?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 온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이 있다고.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채권이 있다. 어떤 채권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너무 자연스럽잖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오. 근데 얘 명의에 등기가 없으니까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 그건 안 되는 거고.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돌려놓고 그렇게 해야지. 또 팔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횡령죄 돼요? 안 되는 거지. 이제 횡령죄 나오면 바로 X.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 매매를 한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소유권 취득을 해요. 팔면 등기를 못 받아오네.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팔면 얘가 정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럼 신탁자는 등기를 못 받아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발행 청구할 수 있다. 처분대금대에서. 야, 돈 내놔. 돈 달라고 하라고.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대요. 그럼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하고 등기 받아오고. 등기가 있으면. 팔아서 등기를 못 받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처분대금 부당이득 발행 청구할 수 있다. 이제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았나? 지금처럼 팔았나? 아니면 안 팔았나? 잘 봐야 된다.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처분대금 부당이득 발행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고? 작년에는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임대차를 했다니까. 작년에는 원래 판례에서는 저당권이었어요. 근데 임대차로 바꿔서 나온 거지. 수탁자가 임대차를 한 거야. 그러면 임차인이에요? 보호가 되네?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고. 임대차를 하면 제3자는 보호가 되니까 선악불문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임차인이야. 임차인 임대차 했으니까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올 수 있다. 그죠? 등기는 얘한테 있잖아. 임대차를 한 거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위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되면 임차인이 붕 떠버리잖아.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채로 이렇게 등기를 받아와야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받아올 수 있다고. 그때는 저당권이나 임대차 있으면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고. 그럼 등기만 받아오면 되는 거야? 아니죠. 얘가 보증금 줬잖아. 그러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또 부당이득 발행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돈도 달라고 해야지. 등기도 받아오고 그리고 돈도 받아오고 보증금도 부당이득 발행 청구도 되고. 작년 문제 굉장히 어려웠다니까. 3자 간 등기 명의 시작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민법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중개 실무로. 도라이가 낸 거야, 도라이가. 그것도. 그걸 왜. 근데 정답은 쉬웠었어. 정답. 문제가 또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기겁을 했고 답이 또 5번이어서 다 읽어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버려버린 거지 그냥. 네. 어쨌든 올해는 이제 이거 말고 계약명의 신탁.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계약명의 신탁이 어떻게 보면 훨씬 쉬워요.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면 되니까. 자, 계약명의 신탁. 개념이 신탁자가 매수자금 돈 댄 거예요. 수탁자가 매수인 돼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신탁자는 돈 대고 수탁자가 매수인 돼서 매매계약 체결. 그래서 등기가 이제 수탁자 명의로 넘어오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신탁자, 수탁자가 약정을 했고,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등기 받아오고 병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쉬운 거 뭐다? 약정, 무효. 약정 고민할 필요가 없어. 등기는 매도인이 통상적으로 선의. 알기가 어렵잖아.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니까 정상적이잖아요. 알기가 어렵다. 근데 악의일 수도 있다고 이때는. 왜냐면 얘가 입이 아주 싼 놈이야. 다 말할 수 있잖아. 저처럼. 입이 싸다 그랬어.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알 수 있지. 통상적으로는 선의. 그럼 이제 등기는 유효. 매매계약도 유효. 누가 소유권자? 병.
매수인인 수탁자가 소유권자. 정상적인 계약으로 정상적인 등기 받아온 사람이 소유권자지. 만약에 악이면 어떻게 돼요? 악이면 무효니까 돌아가서 갑 매도인이 소유권자. 악이면 무효니까 돌아가서 갑 매도인 소유권자. 선이면 유효 병 매수인 소유권자. 그런데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신탁자는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 신탁자는.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등기는 못 받아와. 등기는. 그 대신에 돈은 자기 돈이잖아. 돈 됐잖아.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매수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약명 신탁에서는 이 수탁자가 팔건 안 팔건 상관없어. 팔건 안 팔건 신탁자는 어차피 등기를 못 받아와. 등기를. 그래서 돈 된 거, 그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까 3자간 등기명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았나 안 팔았나를 잘 봐야죠.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처분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 등기가 있으면 등기 받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계약명 신탁에서는 등기를 받아오는 경우가 없다고.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얘가 팔았어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팔든 안 팔든. 그리고 이제 수탁자가 팔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횡령죄는 안 되는 거고. 횡령죄는 안 나온다.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나오면 바로 X.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니까 신탁자는 5년이요. 수탁자는 3년이요. 처벌은 된다.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된다. 2자간이건 3자간이건 계약명신탁이건 처벌된다고. 다만 횡령죄가 안 된다 그 말이지.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매매로 나올 수도 있고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고. 신탁자가 돈 대고 수탁자가 법원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가 악이었대. 알고 있었대. 그래도 상관없다고. 경매에서는.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가 중요하죠. 매매에서는. 근데 경매에서는 법원 경매로 낙찰받으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선이건 악이건 상관없다. 낙찰받은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을 한다. 나머지 법률 관계는 똑같고. 그리고 주의를 보면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선이었대요. 계약 체결 시에 나중에 알았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등기 넘겨줄 때 알았대. 그래도 얘는 계속 선이. 계약 체결 시가 기준. 나중에 안 건 상관이 없다고. 계약 체결 시에 선이었으면 계속 선이. 그리고 계약명 신탁에서 신탁자가 20년간 점유를 한 거예요. 점유 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 20년간 점유해도 점유 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서 그래요. 악의의 무단 점유래. 이거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점유하는 건 자주점유가 아니다. 소유 의사로 자주점유로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소유권 취득하려면 수탁자 얘랑 이거 말고, 약정 말고 다른 정상적인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죠. 다른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받아온 거 그거는 괜찮고 유효.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약정만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면 3자간 아니면 계약명신탁 둘 중 한 가지죠. 그러니까 빨리 구분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근데 쉬운 경우도 있어. 이 3자간은 아닌데 계약명신탁은 친절하게 계약명신탁이라고 문제에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출제원이 좀 착한 사람이면 써줘. 그러면 계약명신탁이네. 빨리 이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매도인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근데 안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명신탁이라고 안 써줘. 그러면 이 둘을 구분을 하는 게 문제라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3자간 등기명신탁인지 계약명신탁인지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어떻게 해라? 매도인을 찾으라니까. 매도인이 누군지 찾아서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문제나 지문에 써있단 말이에요. 선이 아니면 악이. 알았다 몰랐다. 언급이 있으면 그건 계약명신탁. 이거는 출제인이 써줘야 돼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는. 악일 수도 있으니까 써준다고. 그러면 이제 이건 계약명신탁. 이 그림을 그리면 되고. 근데 문제나 지문에
매도인을 찾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 얘가 선인지 악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삼자간 등기명신탁 100% 악이니까 안 써준 거라고. 삼자간 등기명신탁에서는 매도인 관련된 언급이 없다. 선의 악이 언급이 없다. 그럼 아까 그 삼자간 등기명신탁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를 연습하셔야 된다. 그림 그리는 거를. 언제 연습할 건데? 이제 해야지. 이건 상상 속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못 푼다고 그런 거. 그림 그려야 되고. 됐고. 그 다음. 제재는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건데 신탁자가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신탁자 5년이요. 이게 두 번이나. 너무 세잖아. 신탁자 5년이요. 출지원도 이거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래서 두 번이나 냈다고. 이렇게 세다니. 슬쩍. 5년이요. 수탁자는 3년이요. 얘도 한 번 나왔지만 정답으로 나온 건 아니야. 얘는 뭐다?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거다. 수탁자가 팔았대요. 횡령죄는 안 된다고. 횡령죄는. 그래도 명의신탁을 했으니까 처벌되는 거다. 이게 이자간이건 삼자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된다. 신탁자는 5년이요. 또는이에요. 또는. 수탁자는 3년이요. 그리고 혹시 교사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시킨 사람이야. 시킨 사람도 똑같이 취급해. 그래서 법조문에는 신탁자 및 교사자, 수탁자 및 교사자라고 돼 있어. 교사자 그걸 시킨 사람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랑 교사자 5년 2억 똑같다고. 수탁자, 교사자 똑같다고. 3년 1억. 교사자는 시킨 사람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 상위법이죠. 좀 쉬었다가 주임법 상위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